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엄청 공격적인 스탠스로 나온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토트넘전이라든지 그런 큰 클럽들이랑 할 때 아스날이 되게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스날이 좀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했다.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전방 압박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 아스날이 가져가는 축구와는 조금 다른 느낌? 전방 압박 빈도도 좀 낮고 그랬었던 경기를 했습니다. 맨유는 빌드업 할 때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서 3선으로 내려가는 거는 암라바트가 많이 맡았고 마이누랑 맥토미니가 앞쪽에서 이제 주로 플레이를 했고요. 그리고 빌드업 할 때는 에반스, 카세미로가 이렇게 벌렸을 때 암라바트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약간 3백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달롯이나 완비사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받아주는 빈도들이 있었고 이 풀백들이 둘 중에 한 명이 들어오면 둘 중에 한 명은 바깥으로 빠지는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빌드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스날은 오늘 경기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뒤쪽에서 라인을 구성하고 플레이를 했고요. 혹시나 이제 앞쪽에서 압박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라인 이상은 넘지 않으면서 미드블럭에서 압박을 좀 수행하는 아스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이제 경기 주요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지금 암라바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3백의 일원이 되어서 플레이했고요. 앞쪽에 이렇게 마이누라든지 선수들이 받아주는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공격 작업에서 조금 문제를 발생했던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측면 쪽에서 공을 돌리다가 호일룬 쪽으로 패스길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일룬한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일룬은 여기서 이제 센터백 2명하고 몸을 맞대고 피지컬적인 대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여기 보시면 호일룬이 등을 지고 공을 잡는 순간에 접근해주는 맨유 선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접근하는 선수들이 죄다 아스날 선수들이에요. 그러면서 호일룬이 되게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넣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장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맨유입니다. 반면에 또 아스날도 좋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스날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라이스가 태클로 이렇게 끊어주면서 역습이 시작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역시 토마스 파티가 뒤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라이스가 더 높은 지역에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스의 활동력이 지난 경기처럼 토마스 파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더 앞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스날 센터백들의 전진 패스가 되게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센터백의 전진 패스가 나갈 때 하베르츠가 공 받아줄 선수가 없으면 자기가 또 직접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베르츠가 일반적인 9번이 아닌 게 아스날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맨유 선수들이 대부분 공 받아줄 선수를 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공이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이럴 때마다 하베르츠가 눈치채고 한 번씩 내려와 주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공을 돌리다가 한쪽으로 맨유 선수들의 중심이 옮겨져 있을 때 또 토마스 파티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왕반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마스 파티의 복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토마스 파티가 원볼란치가 되면서 수비적인 기여도 해주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되게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볼줄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맨유가 공격적인 상황에서 공을 잡는 경우는 많았지만 아스날이 잘 막아내면서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맨유에 큰 실수가 하나 발생을 해요. 지금 이게 이제 맨유의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요. 이제 오나나가 킥한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고 이제 안으로 킥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킥이 나갈 때 같이 이제 선수들이 나가면서 센터백 라인은 보통 여기서 이제 일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카세미루가 지금 자기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 서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은 빨리빨리 나가면서 센터백이 라인을 맞춰주면서 야 같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세미로 혼자 여기서 덩그러니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넘어오는 패스가 오프사이드가 아니게 됐고 하베르츠가 측면에서 되게 좋은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이 공을 가지고 이제 안쪽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안으로 이렇게 드리블을 쳐요. 그 동안에 트로스타르가 수비들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완비사카가 물론 이제 인기척으로 트로사르가 들어오는 거는 알았겠지만 여기서 공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트로사르의 움직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카세미루가 더 적극적으로 가주면서 컵백 각은 막아줬어야 했는데 여기서도 수비가 좀 수동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이 득점 이후에 공격을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골이 들어가선지 아니면 애초에 오늘 플랜이 조금 더 안정성에 중점을 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골이 들어가고 나서 아스날은 되게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맨유는 아스날의 수비를 잘 뚫어내는 방법이 없었어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고 패턴 플레이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전에서 또 볼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암라바트가 전술적으로 꽤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센터백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빌드업에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클래식한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상대의 공격 전진을 많이 막아주고 폭백 보호 이런 것들도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아마드 쪽으로 한 번에 전개 패스까지 넣어줬습니다. 토마스 파티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아스날에 파티가 있었다면 맨유에는 암라바트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는 이렇게 측면 윙어들 아마드라든지 반대쪽에 가르나초라든지 이제 측면 윙어들이 아이솔레이션 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여기서 공 잡고 나서 그 다음 플레이가 없었어요. 사실 뭐 여기서 이런 공격수들이 이렇게 박스로 침투해 준다든지 아니면 호일룬이 가서 등 받아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쪽 윙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에 로빙 패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맨유는 그런 패턴 플레이들이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았고 아스날의 수비진을 뚫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달롯 같은 선수 이렇게 안으로 배치해놓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달롯이 쭉 들어간다든지 어떤 선수는 크로스로 나와주면서 수비 끌어주고 누구는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퀄리티 좋은 아스날의 수비진을 뚫는다는 거는 맨유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아스날도 오늘 공격 상황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전반전에 골을 넣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공격은 하지는 않았고 보통 이제 아스날이 오른쪽에다가 무게중심을 갖다 놓고 공격할 때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사카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웨데고르, 베나이트까지 오른쪽에서 공을 많이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카는 공을 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웨데고르는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띄워주면서 베나이트의 공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공을 잡지 않은 선수도 공 주고 계속 움직이고 공이 없는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계속 맨유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기까지 공이 오면서 이런 슈팅까지 나왔죠. 물론 맨유에는 오나나란 좋은 키퍼가 있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아스날은 공격 한 번 한 번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이제 아스날이 옆에서 트로사르가 개인 능력으로 이만큼 안으로 접근한 다음에 하베르츠한테 이렇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하베르츠가 이 공을 뒷발로 툭 내주면서 웨데고르한테 공을 줘요. 이게 맨유하고 아스날의 큰 차이점인 게 어쨌든 원톱이 공을 잡아주면 주변에 접근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이렇게 원터치 패스를 줄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아까 호일룬처럼 하베르츠가 공을 잡았는데 지원해주는 선수가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맨유 선수들이 훨씬 가깝잖아요. 거기서 하베르츠라고 하더라도 공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스날 선수들은 공이 있는 곳에 어쨌든 접근해주는 움직임들이 되게 좋았다. 그런 것들이 맨유와 큰 차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스날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그 맨유의 공격이 날카롭지 않다 보니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맨유가 안토니를 풀백에 세우면서까지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르나초가 뭐 드리블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그나마 이제 1대1 돌파를 성공해서 박스 안쪽으로 공을 가장 많이 가져갔던 선수가 가르나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 플레이가 뭐가 없었어요. 컵백해도 아스날 선수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잘 막았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플레이를 하더라도 크로스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 공을 받아줄 맨유 선수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카세미루의 그 미스가 없었다고 하면은 경기가 0대0으로 진행되면서 아스날이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맨유가.
그리고 그때를 이용해서 맨유가 역습하면 됐는데 그런 기회를 카세미루가 라인을 못 맞추면서 스스로 잃어버린 결과가 됐고요. 결국에 맨유는 홈에서 나름 전반전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아스날의 실리적인 정책 때문에 이렇다 할 힘을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했고, 또 오늘 저는 맥토미니하고 웨데고르 이 공격형 미드필더의 차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맥토미니는 직접 박스 타격을 할 때는 괜찮은 존재이긴 하지만 볼을 분배해준다든지 세밀한 플레이를 할 때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스날은 이로써 아직은 우승 열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계속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마지막 라운드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